지금 발표한 주제하고 지금 난민으로 머리 끝나니까 그쪽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률적 의미에서의 그 난민이라고 하는 것하고 난민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난민화 되어가는 사람들일까요? 그거하고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난민이라고 한다면 그 난자가 어려울 난자를 쓰는 건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시민권을 얻기 힘드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러면 한 시민사회가 어떠한 사람들을 시민사회의 바깥이라거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경계 쪽으로 이렇게 몰아내는 힘이 시민사회 속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 그 자체 갖고 있는 단연히 권력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다뤘던 윤지호 씨 같은 경우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거의 난민 상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의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은 시민권자는 아닌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 매우 난처하고 어려운 상태로 내몰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 보면은 난민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시민권이 거의 박탈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한 시민사회가 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시민 바깥으로 내모는 사람으로 인간 존재들을 분할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선생님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하나를 다 응답하려면 되게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방식으로 그냥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장이라고 했을 때에 이 공통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일단 공유지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방식 같아요. 그러니까 사유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적 소유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땅이라거나 재부, 재화 이런 것들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지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큰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공통장, 공유지, 공통적인 것, 뭐 커먼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개념적인 학습이라는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좀 이론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자리로 좀 미루고 싶고요. 지금 윤지호 씨가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폭력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로 중단됐느냐 하면은 바로 그 벌레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그 댓글로 라이브 방송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윤지호 씨를 테러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윤지호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라이브 방송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에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이 갖는 의미는 제가 기술적인 의미는 써놨지만은 이게 정동적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갖는데요. 윤지호 씨가 13번째 정언에서 쓴 구절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회복된 후에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난 방법이 라이브 방송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2년 동안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는 과정이 자기의 그 우울증도 치료를 해주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자들과의 소통이 갖는 그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중에서 다중이 어떻게 예술인간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처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윤지호 씨는 알다시피 그 계약직 연예노동자였었고, 그것도 단역의 엑스트라 배우에 불과했고, 소속사에 취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출연 기회도 얻지 못했으며 보상도 거의 뭐 받은 바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었죠. 이러한 체험 후에 최근에 윤지호 씨가 보이는 그 정원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이 자기 자신의 직업적인 그 울타리라거나 사적인 욕망이라거나 이것을 훨씬 더 넘어서도록 어쩌면 촛불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고 그쪽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끌고 오고 있는 과정 중에 바로 그 미투 운동을 발견하고 여성 단체와 연대를 하고 여기 뭐 정의연대 그 변호사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정의연대하고도 연대를 하고 녹색당하고도 연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이렇게 그 사회적 인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변화 과정이 대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촛불 공통장이 갖는 그 힘이 대단히 이제 중요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서혁 선생님의 이제 그 혐오에 대항하는 그런 다중지성의 그 방법론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광장에서 다시 촛불 집회가 시작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는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세월호 그 가족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 그 텐트가 철거된 그 자리에서 4시 반부터 토요일날 오늘도 아마 집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촛불 집회가 소규모 인원이지만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회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의 필요성이 이제 그 반촛불 세력들의 부상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현재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 혐오 권력장에 대한 이제 다중지성의 그 대응은 윤지호라고 하는 한 인격을 지키는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이게 성폭력 체제에 대항해서 사람들을 직결시킬 수 있는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그 지킴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이제 개인의 국한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지호 씨의 정원투쟁에 대한 어떤 보호라거나 연대 운동은 다양한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는데 윤지호 씨 인스타그램에서 댓글을 통해서 그 인격이 쓰러지지 않도록 구축해주는 활동에서부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이제 매일매일 지켜보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것은 지금 윤지호 씨가 하나의 그 싱귤레리티, 특이점이기 때문에 이 특이점의 특이성과 특이력이 빠지지 않도록 그 구축하고 연대해서 나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윤지호가 쓰러지게 되면은 지금 이 싸움을 지켜나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첨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변호사님들을 포함해서 법률적 방식으로 윤지호를 방어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장자연 사건 속에서 그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세력들의 정체를 사회과학적이고 인문과학적인 방식으로 이건 꼭 법률적 방식으로 안 봐도 보이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냄으로써 법률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윤주 개인이 자기 자신이 놓인 위치라거나 이 방향을 가늠해가면서 이게 살펴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수많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마녀 사냥식 공격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 투쟁과 댓글 투쟁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공통점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나중지성적인 경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예. 조정환 선생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번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들이 뭐 조선일보라든지 언론 권력을 갖고 있고 또는 뭐 이무재라든지 이런 삼성 재벌과도 관련돼 있고 또 그다음 거기에 등장하는 가해자들이 뭐 정치인도 포함해서 굉장히 다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한 막강한 권력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촛불 집회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폐로 이렇게 다 단죄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온전히 살아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과거의 어떤 적폐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윤주호 씨를 이제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들의 과거를 이제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어제는 뭐 장자연의 뭐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윤주호는 뭐 전혀 거짓말장이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퍼뜨린다든지 또는 뭐 김수민이라든지 뭐 박훈 씨나 이런 사람들, 김대호 씨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 법정에 자기들이 증언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막 진실성이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결국 이 정치 권력이 바뀌었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고 과거의 적폐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반동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장자연 씨 어떤 원한을 갖다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장자연 또는 윤주호 투쟁이 어떤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건가 혹시 뭐 좋은 어떤 의견을 듣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서 자임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긴 했지만 사실 촛불혁명의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내적 구성이라거나 정책적인 방향 또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김대중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기본적인 성격이 촛불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왜곡 과정이 일단 집권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에 일단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촛불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저는 이걸 섭정이라고 부르는데 대원군이 섭정할 때 촛불이 섭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이렇게 컨트롤해 나간다면 그 왜곡이 일정하게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집권 이후에 수개월 혹은 한 1년 정도 지난 뒤부터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소진이 되어버리고 촛불 주체성하고 문재인 정부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벌어져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나 재벌 정책은 촛불이 기대하는 바에 그건 결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 틈새, 그러니까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괴리를 파고들고 있는 게 지금의 반촛불 마녀사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집권 그 세력이 일정하게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촛불 세력과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는 지금 방법론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치면은 촛불과 촛불 정부 사이의 그 간극을 첫째로 우리가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이 간극을 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그 촛불 세력들의 관념상에서 촛불 정부와 촛불 사이의 간극이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이 간극을 뭔가 우리가 채워야 되겠다거나 이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광장을 좀 비워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이제 불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거리에 나가보면 거의 뭐 자유한국당하고 뭡니까 저기 대한애국당 세상이지 촛불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막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거의 반동적인 그런 구호들이 휘날리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메트로폴리스의 풍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촛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빨리 이 간극을 우리가 느끼고 민주당이 그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 지점에 일단 도달했고 우리가 습정을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일정한 정도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어쩌면 이제 양당 체제를 다시금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촛불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이 지금 시급하게 시작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지금 저는 윤지호 씨를 살아있는 촛불의 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지호 씨는 촛불에 참가하지는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2008년도 촛불 집회 때도 윤지호 씨는 그 더 콘텐츠의 연예 노동자로 고용이 된 그 사람이었고 그때 이제 뭡니까 그 수접대 비슷한 거를 하기 위해서 노동하고 있었었지 촛불에 참가하지는 않았었고 2009년 사건은 바로 촛불이 뭐 끝나간 직후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3월 7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촛불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고 2016년도는 마찬가지로 촛불과 거리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연이라고 하는 인격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갖고 있는 역사적 조건이 바로 가부장주의적인 성폭력 자본주의 체제의 희생자이고 여기에 수많은 권력들이 개입된 상황에서 윤지호 씨의 경우에는 거의 장자연 제2의 장자연처럼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해왔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저는 장자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의 그 감성과 누구보다도 가까워질 수 있는 잠재적인 저력을 있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게 이제 13번째 정원의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미투 얘기가 나오는데 미투를 자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되고 미투하고 일정하게는 결합되면서 서지은 검사도 만나고 미투 관련자들과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감성적인 이제 자각과 변형을 겪어나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약하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지호 씨의 쟁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윤지호 씨를 살릴 뿐만 아니라 윤지호 씨가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 지금 윤지호 씨는 유일하게 리스트 문제를 정언하려고 하고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재수사를 한다면 만약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점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재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은 다 사실상 조사 대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에서 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는 것은 성폭력 체제와 촛불이 맞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고 이 부분과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전술적으로는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죄송합니다. 네. 죄송. 네, 시간이 아까 권명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진보 진영하고 진보 진영이라고 일단 말씀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보 진영의 이제 젠더 정치에서 후퇴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선거 전략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 구체적인 내용 잘 모릅니다. 일단 아마 정당 세계에서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학은 타자한테 우리의 정치학의 표준을 기준을 맞추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고려해야 되지만 나의 정치는 나한테도 시작돼야 되지 남들한테도 시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관점이고 그걸 이제 자율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두 개의 세력이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정당들 세계에서 만약에 지배 정당이 젠더로부터 후퇴하는 게 표를 많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좀 빠지자라고 전략을 짜고 있는 그거는 이제 통치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연지호 그 정원 투쟁을 포함해서 젠더 투쟁을 옹호하는 것은 이거는 섭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를 이렇게 다스리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주권이라는 말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권이라는 말을 쓴다면 주권을 우리가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보로서는 저한테 소중을 하지만 거기에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의 미래 운명을 맡기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하고 아예 정착을 포기하는 쪽으로 귀착될 위험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저쪽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중에 진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보라는 게 저는 어느 영역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뭐 김어준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진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그 진보가 뭔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좌파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은 되게 경계가 모호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면은 바로 가부장제를 내면화시키고 체현하고 있는 그 부분이었는데 자기 성찰이나 반성 없이 지금 그걸 갖다가 연구의 어떤 대상 주제로 삼아가지고 마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서는 건 뻔뻔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율주의적 막서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의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군사적인 방식으로 정치학을 사고했었고 우리는 남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고 그걸 계속 이제 회피하고 외면했지만 그 운동의 기본적인 골조의 경우에는 남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일단 저는 정리를 하고 있고 바로 그걸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90년대 이후에 이제 제가 해온 노력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못마땅하고 불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사고 관계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성 문제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시키는 방법도 제가 개념화하는 것하고 다른 여성분들이 개념하는 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을 특수한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일반적인 계급이 있고 특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재생산 노동을 하도록 남성들에 의해서 떠밀려졌는데 그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남성 노동자들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남성 프롤레타리아트하고 여성이라고 부르는 특수하게 분업화된 그 여성 범주가 존재하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그 분업의 메커니즘에서뿐만 그 분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공장화시키는 것이죠. 신체 자체가 공장화되는 존재로서 내몰렸을 때에 이 여성들은 사회 속에서는 차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차별의 방식이 분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 배후에는 폭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폭력, 성분업, 성차별을 구분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게 프라이머리한 거죠. 가장 1차적인 것이고 폭력을 통해서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업을 통해서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느냐? 저는 답을 갖고 저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제 질문은요.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성분업 문제는 60, 70년대에 이제 가사노동 문제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우리가 폭력의 문제에 대면하게 되는 것은 남성들의 위기입니다. 전적으로 남성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그 신분과 그 계급이 흰자유주의적 상황 속에서 노동의 여성화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화되고 실업자화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트럼피즘을 낳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지금 성폭력 문제를 초점화시키고 있는 그 배후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유형의 성적 분업 메커니즘을 못 만들어내면 남성들은 사회 내 최하위 계급으로 편제될 수밖에 없게끔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지금 성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집단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망형사냥을 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